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85페이지에 65번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 이하의 휴업은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3월 초과하는 휴업일 때만 미리 신고합니다. 2번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입영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입영 우리가 입영이나 질병, 취약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면은 폐업 신고 의무 위반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번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 점이 상당히 이제 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신고한 휴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재개 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가 반납했던 등록증을 반환받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러면 3월 이하의 휴업은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등록증을 반납한 적도 없죠. 그래서 반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5번에 중개업의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직접 방문 외에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6번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휴업기간 중에 휴업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할 의무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그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실을 사무실의 출입문 등에다가 표시를 할 의무 규정도 없습니다. 2번에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도 있고 사무소를 얼마든지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휴업의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없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가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가 폐업 신고한 경우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에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죠.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4번에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 중에도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응용 지문인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사무소를 확보할 것 하는 것은 등록 기준이 있죠. 그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등록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니까 등록 기준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만약에 휴업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사무소를 없애버리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67번에 폐업과 관련한 설명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해산의 경우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신고 사유가 아니다. 이 점은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이라는 것이 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해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망과 해산은 다 폐업 신고 사유가 아닙니다. 폐업 신고해야 된다 하면 다 틀린 겁니다. 폐업 신고 사유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망과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경우든 간에. 그러면 등록 취소되면은 우리가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을 원인으로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는 거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반납하느냐?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하는 거죠. 이었던 자가. 그래서 폐업신고 사유가 아니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업신고를 한다라는 부분과 등록증을 반납한다라는 의미는 구별해서 다뤄야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 67번에 2번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땅의 중개업을 폐업은 할 수 있는데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만의 휴폐업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분사무소만의 휴폐업 신고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한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번에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사항이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유거를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우리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제재 규정이죠. 68번에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했는데 기억에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 없죠. 그래서 기억은 X입니다. 그래서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니은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자, D급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유거를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D급까지만 점검을 해도 답이 바로 보이니까 리얼과 미음을 점검하지 않아도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시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리얼 보겠습니다. 대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3월을 초과할 때도 우리 법은 휴업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미음,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입니다. 그래서 벌금형 했기 때문에 X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음과 관련해서는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휴업기간이 꼭 만료되어야만이 재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판단에 따라서 재개할 수 있고 그때도 재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69번에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 A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군복무 기간 동안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해놨습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유거를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거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B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 C는 질병에 의한 영으로 유거를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신고하면 되겠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 D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가능하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재개신고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70번에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을 비교해서 판단하라라는 문제죠.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등록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은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 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환받아 업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했는데 업무 정지 처분 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당연히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록관청에 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70번이 답이 3번이겠네요. 알겠어요? 3번. 답이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1번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그 70번은 답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O입니다. 2번도 뭐 O고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에 휴업기간 중이거나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사무소는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 정지기간 중이든 등록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이다.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이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기간 중이라도 사무소 명칭 표시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그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은 제대로 달려 있는데 그래서 답이 잘못
처리된 거. 답이 잘못 처리됐다기보다는 70번의 답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우리 교재에 88페이지에 정답이 69번은 2번으로 처리되어 있고 70번에 대한 정답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표시가. 그러니까 70번의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간판 철거에 관한 주제입니다. 71번에 간판의 철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 A는 폐업 신고 후 간판 철거 사유죠.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B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사무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도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세요. 4번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의 경우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71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71번의 답이 잘못 표기가 되었네요. 답 4번입니다. 그래서 71번에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을 철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철거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간판 철거 사유고 간판 철거할 때는 지체 없이 철거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수정하겠습니다. 71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72번을 보겠습니다. 간판의 철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했는데 1. 폐업 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하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2번에 사무소를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전의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기간 중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업무 정지 처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도 없다 그랬죠.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옵니다. 요 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보면은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옥상 간판이다, 이 간판이다, 여러 간판을 설치할 때는 옥외 광고물 있죠.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라라는 규정은 있지만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5번의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그 72번의 틀린 답방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1번이 아니라 4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73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계약 제도에 관련된 주제죠. 지금부터 점검하는 문제는 사법적 성격의 규정에 관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개계약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두 중개계약의 유형에 관한 법 규정을 점검한 부분이 기억이 나겠죠.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지만은 정보 공개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를 잘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중개 권한의 독점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받은 사실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권리관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데 주의를 해야 되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기는 하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번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으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은 유효기간은 3개월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3년간이고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즉 중개계약 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번에 틀린 답방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 중개계약은 중개 완성을 조건으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민사중개계약으로서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했는데 요물계약의 반대 개념이 낙성계약이죠.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 요물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답방이 되겠죠.
2번에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서 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므로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중개계약이든 간에 이 중개계약은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중개계약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3번에 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그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 일부 무효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4번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정보를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4번이 오답항이네요. 5번에 의뢰인으로부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바로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죠. 그 서식을 꼭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우에 거절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실무상으로는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하게 된다는 것뿐이지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75번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이 일반 중개계약보다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틀린 답항이 되고 2번의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했는데 틀린 답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 간의 유효기간에서 특별히 약정이 없으면 3월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의 경우는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는 거죠.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서식에 불과하고 있는 거죠.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이 이렇게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다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뒤쪽은 다 동일합니다. 이제 두 서식이. 그래서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서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6번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했는데 업무 정지 처분 사유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니은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입니다. 민법상. 전형계약 15가지 전형계약에 중개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따라서 비전형계약입니다. O죠.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디귿,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순가중개계약에 관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순가중개계약이란 용어 자체가 법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순가중개계약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그 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해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한 사실이 없다라면 법에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77번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별지 서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의뢰는 중개보수의 50%에 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O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는 스스로 발견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아니죠. 이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서면으로, 문서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를 해야 함을 우리 서식에서는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의 확인 설명을 행하는 경우에 의뢰인으로서도 성실히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서식에서 명확히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4번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히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한다라는 점도 서식에 명시하고 있는 거죠. 5번에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이든 서명 또는 날인이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식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을 두고 있지도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알겠어요. 저한테 이 기본서 강의를 제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이 이 문제집을 풀다가 보면은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서 강의하는 패턴에 맞추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제 기본서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아, 저 강사가 어떤 의미로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기본서 강의를 제 수업을 듣지 않고 이 문제풀이 수업만 듣게 되면은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해설을 통해서 점검하시거나 아니면 기본서를 찾아가면서 해당 부분을 찾아가면서 보충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93페이지 78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내용이 아닌 것을 하는데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할 사항 7가지가 있죠. 암기사항이다 그랬습니다. 그 7가지 정보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 바로 5번으로 보이네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정보공개 사항이면 틀림이 없는데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오히려 공개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죠. 79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두 서식을 비교한 거죠. 제가 그래서 기본서 강의할 때 14호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와 15호 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의 기재 내용들까지 꼼꼼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 네모 테두리가 딱 쳐져 있을 겁니다. 두 서식에는. 그래서 그 네모 테두리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서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뿐 네모 테두리 밖의 기재 사항은 두 서식이 모두 다 동일하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의 의미로 전속 중개계약서는 의무 사용의 의미로 정해두고 있는 거죠. 2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 서식이지만 전속 중개계약서는 의무 사용 서식이다. 3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다 했는데 틀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가 서식을 강의할 때 네모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 네모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은 두 서식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죠. 5번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해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 환급하겠다라는 이 기재 내용은 네모 테두리 밖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밖에 기재된 사항은 두 서식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다라고 기본서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9번 같은 문제는 실무 문제로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무에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작성 실무와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작성 실무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서식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파악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80번 문제로 갑니다. 갑은 2016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유효기간 5월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설명원인데 법규정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의도죠. 1. 전속중개의 유효기간은 법령상 3월이죠. 따라서 갑과 을 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하는데 틀렸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5월의 유효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는 거죠. 약정하지 않으면 3월이 되겠지만은 이번에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을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는데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답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을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하는데 문제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시지가도 원칙적으로는 정보 공개한 사항 맞는데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필수적 정보 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답방이 되고 4번에 을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5죠. 그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되고 거래 정보망에 공개를 해도 되는데 그래서 공개한 내용은 다시 을에게 지체 없이 문서의 형식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5번에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의 일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의 형식으로 통지를 해야 되죠. 구두 또는 문서로 했기 때문에 틀린 답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81번에 리스팅 중개월의 접수, 중개계약 체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월의 접수, 리스팅, 중개계약 체결 다 똑같은 말입니다. 1. 승가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번이 틀린데요. 2번에 개업 초기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식이나 개업 축하연 등을 통해서도 중개월의 접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리스팅의 방법 중에 한 가지 드리겠죠. 리스팅의 획득은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우리 중개 영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월의 접수가 있지 않으면 중개 업무는 진행될 수 없는 거죠. 4번에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는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이면 틀림없고 그 상인이면은 보수 취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업활동에 상응한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인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를 접수 시에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활동에 상응한 범위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5번에 중개월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죠. 이 점을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95페이지에 82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하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하는데 틀려버렸죠. 알겠어요?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아니지만은 중개보수의 50% 금액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을 뿐이죠. 가는 틀렸고 나 일반 중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표준서식 즉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없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장서식이죠. 나아가 옵니다. 그 다음 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사항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 경우도 공개사항이지만 비공개를 요청했으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 이상으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죠. 그래서 틀려버렸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일반 또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서식에도 그런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다 틀렸는데
나만 O가 되겠네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표준서식, 즉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죠. 권장서식이니까. 한 개뿐입니다. 옳은 것은.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83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